저축은행들이 6%가 넘는 고금리 예적금을 출시하며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품에 환호하던 예금자들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요금자 보호 한도인 계좌당 5천만 원까지만 불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 여파로 유통업계가 연말 판촉 행사를 대부분 취소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 악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유통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1월 1일부로 한화 디펜스를 흡수합병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연매출 7조 원 규모의 방산 대장주로 등극할 전망입니다. 헬릭스미스가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 임상 3상과 주가 10만 원 달성을 공약한 시한이 10월 말인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회사 측이 두 가지 목표에 모두 실패했다며 자산 매각과 대주주 지분 전액 출연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마지막 날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이번 주는 배성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 기자. 네,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 모두 외국인 매수세 속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 또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실적 호조 속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주가에도 훈풍이 불었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5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6만 전자 직전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또 상승장으로 접어든 게 아니라는 것 모두가 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장은 이 삼성전자로 인한 착시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승 마감한 종목만큼이나 또 하락한 어떤 대형 종목도 많거든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반도체 주가의 어떤 저점 인식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고양이 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오늘 역시나 이제 유통주 쪽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내수가 상당히 좀 얼어붙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유통주가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이 굉장히 타격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발표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에 생산 소비 투자가 일제히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대형주의 유통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국내 소비 동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주목할 점은 소비가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네. 6월부터 지금 전월 대비로 계속해서 역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8월만 잠깐 성장했다가 다시 이제 감소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금리 상승, 소비 심리 위축 이렇게 삼박자가 악재였다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물가가 높아지니까 이 어떤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고 또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 상환액은 오르고 이런 이중고에 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큰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죠. 유통업계 모두가 애도에 동참을 하면서 8년 전 어떤 세월호 참사 때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는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7% 줄었고 또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0.1% 감소했던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조심스럽게 소비 심리가 좋지 않을 거라고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 열리는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큰 홍보 없이 조용히 지나가기로 했다고 하고 네. 백화점이나 마트도 판촉 행사를 당분간 좀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죠.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들도 대부분 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짧게 갈 이슈는 아닐 것 같다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 그 세월호 그 참사 당시에는 네. 소비 심리 위축이 얼마 정도나 이어졌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산업 동향,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은 2014년 4월만 감소하고 그다음부터는 또 전월 대비로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체감상 또 다시 기억을 되짚어 보면 당시에 약속이 취소되거나 어떤 이런 산업이 나빠질 만한 소비가 나빠질 만한 것들이 또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와중에 식품 관련주들은 오늘 폭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러시아가 최근에는 천연가스 인질극을 벌이다가 이제는 또 다시 식량 인질극으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이 곡물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흑해에 있던 러시아의 구축함을 우크라이나가 이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데요. 곡물이나 사료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기대에 오늘 관련주가 상승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량 인질극의 결말,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외식업 식재료 원가 수준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외식산업 식재료 원가 지수를 살펴보면요. 지금 145.89까지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발표만 하면은 거의 최대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난 1분기부터 7분기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이 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00 이상이면은 이제 좀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수치인데 지수인데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국제 식료품 가격이 아무래도 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외식업이 약간 또 이 수출, 그러니까 수입 어떤 물품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통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수출 감소하는데도 2분기, 3분기 GDP 우리가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민간 소비 덕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연말에 이것마저도 얼어붙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도 그렇게 지금 외화 유출 방어를 위해서 한국은행은 어쨌거나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얼어붙는 어떤 경기 상당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당장 이달 FOMC 내일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금 75bp 인상이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 상당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뭘 더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0.75%포인트 인상 그리고 12월에 0.5%포인트 인상이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다만 내년 3월에 연준이 이제 최종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수준, 그러니까 최종 상단치가 당초 예상이 한 4.75였는데 이제 5%까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 골드만삭스가 연준의 최종 금리가 5%에 이를 것으로 관측을 한다. 이런 어떤 기사를 내면서 11월에 0.75%포인트 그리고 12월에 0.5%포인트에 이어서 2월과 3월에 각각 0.25씩 0.25%포인트씩 올릴 것이다. 이러한 관측을 내놨습니다. 지금 표를 가져왔는데 숫자가 상당히 복잡한데 어떤 점을 보시면 좋으냐면 올해 1월만 해도 0에 수렴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올해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4%까지 지금 아주 급격하게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하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0.25%포인트입니다. 11월에는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2월입니다. FOMC는 12월에 열리는데 우리는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상대로라면 지금 연말에는 거의 지금 1.25에서 1.5%포인트까지 오를 한미 격차가. 금리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지금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지고 투자금을 갑자기 유출할 수도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 앞서서 우리가 지금 물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입 물가 상승 때문에 국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재료로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내일부터 FOMC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 11월 금통위는 며칠에 열리죠? 이번 달 말 24일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은 이 75bp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금리 격차가 얼마 정도나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0.25가 차이가 나니까 한 0.75에서 1% 정도가 3주 정도 차이가 날 네. 것이라고 지금 내다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 기간 동안에 환율이 또 요동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은도 이제 다음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이제 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레고랜드발 사태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 부담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네. 또 금리를 또 그렇게 많이 올릴 수도 없는 한국은행도 맞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그렇다면 어떤 일정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국내에서는 좀 굵직한 실적 발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나 FNF, 한미약품 같은 곳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 또 항공이나 여행주를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조금 소폭 인하되면서 예.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은 최대 31,300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34,400원가량 유류 할증료가 인하가 됩니다. 여객 수요 증가에 도움이 좀 될 만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주가가 한 10% 가까이 급락했던데 맞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분기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지금 유력한 상황입니다.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리스하거나 이제 이러한 어떤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좀 영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환율이 오르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 갖고 있는 부채 비율이 6,500%까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환율이 오르기 전 상태, 올해 초만 해도 2,40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2,400% 정도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단기간에 급속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올해 말에는 자본 잠식 상태로 상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리고 또 남은 일정이 있습니까?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또 일본과 대만과 같은 곳은 국내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됩니다. 이미 뭐 독일이나 영국, 미국 이런 미 구주에서는 우리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하면서 거의 여행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일본과 대만에서도 어떤 이러한 효과를 이런 관광객들이 들어올 거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 저녁에는 대표적인 선행 지수죠.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에 이금융권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까지 제한하고 나서면서 뱅크런에 대한 공포감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저축은행에 맡겨둔 예금이 안전한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5천만 원 이하로만 맡겨야 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빗발칩니다.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동산 PF 대출 중 요주의 여신 비율은 올 상반기 기준 30에서 40%에 달합니다. 아직 연체율은 지난 저축은행 사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시장 상황과 맞물려 연체율 역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연 6%대를 넘어섰지만 예금자 입장에선 마냥 돈을 맡길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저축은행에서 지금 6%대의 상품을 내놓은 것 같아서 관심이 좀 있는데 그 은행이 저축은행이라 조금 생각 중이에요. 실제로 저축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사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며 실탄 챙기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도 예금 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이달부터 공동대출 신규 취급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예금보험공사도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만 예금을 맡길 것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 원리금 해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보호를 해드리니까 저희도 이제 민원인 전화 오면 너무 불안하시면 원리금 감안하셔서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예금하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일각에선 뱅크런을 우려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추가 금리 인상이 점쳐지는 데다 갈수록 악화되는 시장 상황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경쟁적으로 예금 고객을 모으고 있는 건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을 놓고 3사가 금리 경쟁에 붙었는데 이 자칫 그 부담이 대출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3사는 파킹 통장 금리 경쟁에 나섰습니다. 파킹 통장이란 차를 주차하듯 돈을 잠시 맡겨두는 통장으로 자유롭게 돈을 넣고 뺄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입출금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파킹 통장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임시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킹 통장으로 자금이 몰리며 인터넷은행 3사는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며 이용자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2%대 초반이었던 인터넷은행의 파킹 통장 금리는 인상 경쟁이 붙으며 3%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K뱅크는 2달 새 3차례나 파킹 통장 금리를 인상하며 카카오뱅크의 0.1%포인트 차이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 중입니다. K뱅크는 내년 초로 상장 시기를 조율 중인 만큼 상장 전까지 적극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파킹 통장은 입출금이 용이한 만큼 0.1%포인트의 차이가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출혈 경쟁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대출 금리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경쟁사들을 또 의식한 하나의 그 파격적인 그런 상품으로 이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따른 이제 운용 금리를 더 인상할 가능성을 뭐 사실상 예고한 셈이라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연 7%를 넘기며 차주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의 수신금리 출혈 경쟁이 기존 차주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는 돌아가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네, 올해 우리 방산업계 경영 성과가 상당합니다. 또 한 번의 도약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 출입하는 송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오늘 나온 실적들 상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올해 누리호 발사에 최초로 성공을 했고요. 또 폴란드 대규모 수주 계약도 체결을 하면서 방산 관련 기업들은 좋은 흐름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3분기에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3분기 매출은 6,089억 원, 영업이익은 3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무려 989%나 증가했습니다. 네. 카이 측은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막혔던 수주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수출길이 열리면서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3분기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매출은 1조 3,977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6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영업이익은 23%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다만 이 자회사인 하나시스템이 신사업인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지출이 늘어났다는 입장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방산 실적에선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일시적인 감소라는 분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네. LIG 넥스원은 이보다 앞서서 지난 28일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넘게 증가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천궁이나 해군과 같은 독보적인 유도 무기체계 기술을 앞세워서 양산 사업과 수출이 확대된 것이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1000% 가까이 늘어난 기업도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직 이게 올해 호재들이 완전히 다 반영이 된 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이 하나 디펜스와 또 카이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등 이 국내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 정부와 또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계약 실적은 올 4분기부터 반영이 될 예정이라 업계에서는 4분기 실적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폴란드와 계약한 이 방산 물자는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와 또 현대로템의 K2 전차, 그리고 카이의 FA50 경공격기였고 이 수주 금액은 모두 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1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계약 물량이 이 단계별로 좀 출고가 되는 대로 올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올해 현재까지 체결된 이 주요 계약건을 좀 살펴보면 LIG 넥스원은 아랍에미리트의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 8천억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그리고 한화 디펜스는 이집트의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역시 앞으로 실적에 추가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또 국방부 쪽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올해 방산 수출은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8조 5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4분기까지 합치면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금액 20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20년 이전까지 이 연평균 30억 달러에 그쳤던 것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4배에 이르는 규모로 급증한 겁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굵직한 인수와 합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화 디펜스가 내일 흡수 합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 한화 디펜스라는 이 회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 한화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11월 1일자로 100% 자회사였던 이 한화 디펜스를 흡수 합병을 하면서 방산 부문의 역량을 결집합니다.
다음 달 말 주한화 방산 부문까지 인수를 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재편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한화디펜스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 가운데서도 상당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회사입니다. 최근 폴란드 정부와 2026년까지 K9 자주포 212문과 155mm 탄약류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모두 3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이후 추가 계약을 통해서 모두 672문의 K9 자주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288대와 유도탄 수출을 위한 이 기본 계약까지 체결을 했는데요. 이 실적 모두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일어나 하면서 외형적인 수주 규모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국내 생산 물량 규모, 즉 매출 규모가 7조 원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카이의 올해 매출 규모가 3조 원 수준이고 또 LRG 넥스원은 2조 원대라는 점을 놓고 보더라도 국내 방산업계에서 명실상부한 대장주로 등극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 한화 디펜스 대표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고 네. 조직이 커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누가 맡게 되는 겁니까? 내일 이제 사업 재편이 좀 본격화하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김동관, 손재일 각자 대표 체제를 좀 가동하게 됩니다. 네. 김승현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기존 한화솔루션 전략부문 대표이사에 더해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특히 현재 한화디펜스 대표인 손재일 사장이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로 선임된 점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손 사장은 한화테크인 방산사업본부장과 또 한화지상방산 대표이사를 거쳐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한화디펜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방산 전문가입니다. 기업을 좀 취재해본 결과 이 스페이스 허브를 총괄하는 김동관 부회장에게 항공 우주 분야를 좀 몰아주고 그리고 방산 분야에선 손재일 사장이 경영 최일선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가 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인수를 앞두고 있다는 점 등까지 고려해 볼 때 김동관, 손재일 각자 대표 체제가 최적의 시나리오라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산업계에 출입하는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1호 기업이자 한때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헬릭스미스 주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이걸 달성하지 못하면 올해 10월 말,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보유 주식을 모두 내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 상황 어떤지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자, 일단 오늘이 약속한 날입니다.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약속이 지켜지기는커녕 공언으로 끝났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건 지난해 3월 헬릭스미스의 정기 주주총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헬릭스미스는 엔젠시스라는 약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인데 예. 혈관과 신경의 생성을 촉진을 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주총 당시에 김선영 대표는 이 엔젠시스와 관련해서 2022년 10월까지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미국 임상 3상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예. 주가가 10만 원에 못 미치면 보유 주식을 모두 회사에 증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였는데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약속한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임상은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주가는 12,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 10만 원을 좀 내건 게 무색할 만큼 또 현재 주가와 차이가 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앞서서 공약을 걸었던 두 가지 목표 다 달성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약속대로라면 지분을 좀 내놔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네, 그 공약 당시에 전제 조건이 하나 붙었었는데요. 네. 그 회사가 임상과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 환경이라는 게 뭐 어떤 걸 시사하는 걸까요? 뭐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영권을 흔들지 말아달라라는 아, 거였는데,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세 차례 그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들이 이제 경영진 해임과 같은 안건을 올리면서 경영진 교체 시도를 했습니다. 예. 이유는 이제 임상 실패와 또 약속과 다른 유상증자 실시, 또 사모펀드로 이제 수백억 원의 돈을 날린 점 등의 좀 복합적인 이유였고요. 네. 김 대표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전제 조건이 깨졌으므로 약속은 무효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참고로 이제 김 대표의 지분은 5%대이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도 7%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보유 지분 자체가 좀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김 대표는 전제 조건을 깼으니까 본인도 약속을 지킬 의무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만약 이 전제 조건들 그러니까 경영진 교체를 시도하지 않았다거나 그래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지금 이제 지난해 내걸었던 목표치를 좀 달성은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주주들의 경영진 그 교체 시도가 또 임상 성공 그리고 이제 주가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는 이제 그 경영진 교체 시도가 없었다면 예. 김 대표는 지금 상황을 놓고 과연 지분을 출연을 했을 것인가 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헬릭스미스 주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뭐 아예 그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회사 측의 입장을 직접 취재를 했는데요. 내용을 정리하면 엔젠시스 임상 지연은 코로나 영향이 크다라면서도 김 대표가 임상을 총괄하는 상황이고 또 미국 임상 의사 결정에 관여한다. 경영진 교체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이 동원됐다. 분쟁 상황이 없었다면 임상과 주가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영권 교체 시도가 없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 간에도 좀 다툼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분 출연은 경영권을 내놓으라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일부에서는 김 대표를 해임하면 엔젠시스 개발 동력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또 반대편에서는 임상 단계에선 김 대표가 없어도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간에도 좀 의견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배경을 다 차치하고라도 사실 주가가 좋았다면 이렇게까지 불만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지금 목표는 10만 원을 내걸었지만 현재 주가가 1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주가 관리에는 좀 관심이 있는 편인가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해서 또 확인을 해봤는데 예. 김 대표도 그렇고 또 그 다른 임원들도 주가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게 헬릭스미스 측의 설명입니다. 그 2019년 고점 대비 현재 92% 하락한 주가에 좀 난감하다는 게 입장이었고요. 예. 주가 하락의 원인은 2019년 임상 3-1상 실패로 봤습니다. 지금은 주가 부양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직결되는 임상 얘기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지난 8월이었습니다. 엔젠시스 관련해서 임상 3상에 대해서 IDMC에서 권고를 좀 내놨는데 네. 이 내용을 잠깐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모든 환자의 임상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야 3상 진행 권고를 결정하겠다라고 언급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실패면은 중단을 해라 아니면 성공이면 속행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을 텐데 좀 애매하다는 입장이 많아요. 이게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임상 환자를 좀 모은 다음에 예.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자라는 건데 그 헬릭스미스 측에서는 일단은 환자를 더 모으라고 했으니 네네. 임상의 그 진행을 이야기한 것이 맞다라고 아. 이제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어쨌든 이 IDMC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임상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환자의 안정과 또 약물의 효능을 독립적으로 그 관찰하는 전문가 위원회입니다. 헬릭스미스는 이 IDMC의 권고에 따라서 이들 참가자들에 대한 그 추가 중간 분석을 할지 아니면 그 최종 분석으로 대체할지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인데요. 아직 결정이 나진 않은 거네요. 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현재는 그 스케줄이나 아니면 장 단점을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네. 추가 분석을 하게 되면 그 통계적인 검정력을 높이게 되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긴다. 그만큼 이제 성공에 더 가까워진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 경우에는 IDMC는 물론 FDA와의 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게 네,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 이 추가 중간 분석 실시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임상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뭐 엔젠시스 임상 관련해서 결과만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네. 수입성 관련해서 좀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헬릭스미스는 그 혁신형 제약 기업인 만큼 사실 그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 조건은 좀 느슨한 편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매출에 좀 소극적이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해 연구 개발에 들어간 돈은 334억 원입니다. 매출은 28억 원에 불과합니다. 아직 이제 임상에 쓸 수 있는 돈이 1,270억 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임상을 마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수익성 확보가 절실합니다. 근데 이 임상에서 실패하면은 다른 임상에 뛰어들 자금은 사실상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한 거죠. 뭐 예. 유상증자라든지 뭐 예. 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추가 유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수익은 캐시카우는 확보를 해서 계속 이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현재는 주 매출의 어떤 원동력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브랜드를 리뉴얼을 하고 또 마케팅 조직도 강화했다고 밝혔고요. 예. 현재 이제 또 그 최근 미국과 독일에서 열린 바이오 행사에서 엔젠시스와 관련된 연구 성과 공개 활동도 있었는데요.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은 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이전과 같은 성과를 내기에는 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 소매 판매가 모두 줄어드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 현상이 2달 만에 재현됐습니다. 특히 1년 전보다 반도체 재고가 50%나 늘면서 기업 이익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제히 꺾인 산업 지표에 경기 둔화 신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안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도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경기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물가와 수출 부진 속에 산업의 새 축인 생산, 소비, 투자 지표마저 모두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의 효자인 반도체는 중국의 봉쇄 조치와 IT 등 전방 산업 부진으로 생산이 4.5%나 줄었는데 그 여파로 전체 산업 생산은 석 달째 내리막입니다. 생산이 위축되며 공장의 재고도 쌓여가고 있는 모습. 특히 반도체 재고는 1년 전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설비 투자도 2.4%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역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그나마 믿었던 소비마저도 한 달 만에 다시 줄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지난 3분기에 민간 소비가 전분기보다 1.9% 증가하면서 실질 GDP가 0.3% 성장을 이어갔지만 소비가 꺾이며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은 더욱 암담합니다. 경기 상황을 예측하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석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2달 만에 재현되면서 경기 둔화 신호도 더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광공업 생산이 부진하였고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 설비 투자 등 내수도 조정을 받으면서 생산과 지출이 모두 감소하였고요. 그러면서 그 경기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산업활동 지표가 꺾이면 기업의 이익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정경련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보다 기업 대출은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지만 빚 갚을 능력은 더 취약해져 기업 대출에도 부실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경기 침체나 기업의 어떤 그 대출 자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게 되면 금리 인상에 있어서의 축도절이 필요하지 않나. 취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또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컨틴전시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경색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업들의 자금 불안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정부가 쏟아낸 채권 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시장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경기 침체 불안에 자금이 안전 자산에만 몰리다 보니 회사채 금리를 올려도 기업들은 자금을 끌어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31일 기준 CP금리는 4.61%로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2%포인트 가까이 뛰었습니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7에서 8%의 금리로 발행을 시도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의 채권 시장 안정 대책에도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자금이 안전자산으로만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크레딧 크런치와 관련된 이슈가 한번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리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정책 당국에서는 헤드라인을 먼저 잡아서 분위기를 조성을 하긴 하는데 실무단에서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려고 하면 상당한 좀 시차가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정부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에 회사채 발행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채권을 발행하면 자금이 회사채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 채권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공기관이 자금 필요 시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하고 회사채를 꼭 발행해야 한다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발행하는 것도 권고했습니다. 다만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회사채를 계속 발행해야 하는 한국전력의 사례나 국제시장에서 한국물 가상금리가 급등하면서 해외에서 채권 발행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은 정부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지난 9월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후 회사채 시장 경색으로 은행 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27일 기준 704조 원으로 전달에 비해 9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사채 시장의 단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발행자들과 투자자들의 기대되는 수익률과 리스크에 대한 합의점이 안정화돼야 된다고 우선 이제 필요하고요. 시간이 물론 할 겁니다. 하지만은 필요한 점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는 결국 정부가 200조 원 규모의 회사채 시장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또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변화가 생기거나 무제한 RP 매입 같은 특단의 대책도 검토해야 할 단계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국내 화장품 양대 산맥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 났습니다. K뷰티가 중국 시장에서 힘을 잃으면서 실적 직격탄을 맞은 건데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일본과 북미 시장 화력에 집중하며 해외 영토 넓히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3분기 영업이익 188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감소했습니다. 주요 해외 시장인 중국 봉쇄 여파로 현지 소비가 둔화된 데다 면세 사업 정상화가 지연된 탓입니다. 애국주의에 따라 자국 제품을 선호하는 문화가 지속되고 있고 로레알 등 글로벌 뷰티 브랜드가 공격적 영업에 나서면서 중국에서 K뷰티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도 원인입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LG생활건강도 어닝 쇼크를 기록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사업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9%나 빠졌습니다. 대표 럭셔리 브랜드인 후 매출이 34% 감소하며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해외 화장품 사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뷰티업계에선 대내외적인 환경이 악화된 것 외에도 중국 내 한국산 화장품 브랜드력 자체가 약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두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일본과 북미 시장을 개척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1,681억 원을 투입해 미국의 클린 뷰티 브랜드 타타 하퍼를 인수했습니다. 인공색소나 향료, 합성 화학물질 등이 포함되지 않은 100% 자연 유래 성분만을 사용해 북미 시장에서 탄탄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라네즈가 북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지난해 2019년 대비 매출이 47.6% 증가했고
올해도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아모레는 라네즈를 일본에도 공식 론칭하고 온 오프라인 판매처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일본 화장품 수출액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만큼 일본에서 K뷰티가 강세입니다. 북미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LG생활건강은 지난 4월 미국 화장품 기업 더 크렘샵을 1,485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미국 MZ세대를 겨냥해 기초와 색조 화장품, 뷰티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여기에 후 브랜드 진출을 위한 패키지 변경 개발에 한창입니다. 내년 출시를 목표로 용기 디자인과 향에 북미 시장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각각 1.31%, 1.19% 상승하며 마감해 바닥을 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섬입니다. 식품업계가 기존의 육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육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채식주의자들만 먹는다는 인식이 강했다면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식품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입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성수동의 한 식당. 영락 없는 햄 모양이지만 실은 콩으로 만든 고기입니다. 여기에 다진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파스타까지 식물성 재료를 이용해 만든 대체육 식품들인데 겉보기나 맛으로도 일반 음식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사실 제가 비건은 아니거든요. 두부면에 좀 좋아해서 두부면 지금 먹어봤는데 조금 싱겁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라구 맛인가? 그 소스로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스파게티 맛도 나고. 국내 두부 1위 회사 풀무원이 식물성 재료를 이용해 만든 대체육 메뉴를 앞세워 관련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MZ세대,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지구와 환경을 살피는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라는 점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콩과 두부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지구식단이라는 브랜드까지 만들었는데 관련 매출을 3년 내 4배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 식품군들이 약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 60에서 70까지 올려내는 걸로 단기 안에. 그래서 그런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 안에 저희 지구식단이 맡은 혁신군 제품이 지금 매출 비중이 한 7%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를 약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무원뿐 아니라 1위 식품 회사인 CJ제일제당은 2025년까지 비건 제품 매출을 2천억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고 농심과 신세계푸드도 각각 베지가든과 베러미트 등 비건 전문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식품 회사들이 대체육 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성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내 대체육 시장은 151억 원 규모, 아직은 초기 시장이지만 성장률은 35%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전 세계 시장은 조 단위 시장이 형성된 터라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제품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기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이윤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된 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조금 더 매진을 해야 되는. 또 구제역 국가로 분류돼 육가공 식품 수출이 어려운 우리 식품 기업 입장에서 대체육 제품 개발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글로벌로 영토를 넓힐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나아가 업계는 대체육 제품 개발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의 ESG 전략으로 자리 잡으면서 보다 적극적인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낮은 거래 비용과 다양한 테마,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변동성까지 이렇게 다양한 장점들 때문에 ETF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혼합형 ETF와 채권형 ETF도 출시되면서 전체 시장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ETF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상품, 특히나 IoT, 로봇 ETF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국내 ETF와 ETN 등 ETP 종목 수는 모두 927개, 자산 총액은 85조 원 수준. 지난달 ETP 일평균 거래 대금은 3조 1천억 원으로 3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등의 낮은 비용과 메타버스 ESG 등 트렌드에 맞는 테마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끈 겁니다. MZ세대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투자를 추구합니다마는 또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투자자 니즈에 알맞는 그런 맞춤형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존 장점들에 더해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는 ETF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식 한 종목에 그다음에 채권 9종목 이런 어떤 믹스된 그 혼합형 상품도 지금 이제 가능하게 됐고 현재 6개 자산 운용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9종목을 편입해 기본적인 수익률을 확보한 다음 삼성전자, 테슬라 등 유망 종목을 섞어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당장 다음 달 만기 있는 채권형 ETF 10종도 도입될 예정으로 ETF 투자 선택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글로벌 ETP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 S&P 다우존스의 팀 브레넌 자본시장 전략 최고 책임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ETF가 당장 시장을 이끌 테마라고 내다봤습니다. Definitely see opportunities in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see this coming through in a lot of the thematics. Very excited in this space around the Internet of Things, robotics, automation. 이에 더해 ESG와 기후 관련 ETF는 본격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투자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상장 리츠와 리츠 ETF 역시 중요한 대안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동산 시장과 주거 생활 양식은 크게 변화한 상황. 이에 재택근무와 출근을 더한 하이브리드 오피스, 그리고 주택을 편입한 리츠 상품이 유망하다고 평가했습니다. When working from home has become a global phenomenon, working from home means that in most cases we have seen that companies are going to adopt a hybrid model. Another theme is also, again, one of the core sector, it's residential. People need more floor space as they would be spending more time in their house. 일명 롤러코스터 장세를 견디기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ETF와 리츠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국내 2위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BHC가 수제 버거 시장에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합니다. BHC그룹은 서울 서초구에 미국 프리미엄 수제 버거 브랜드 슈퍼두퍼의 글로벌 1호점을 개설하고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옥 BHC 대표는 지난해 아웃백 인수로 매출 1조 원의 국내 종합 외식 기업으로 거듭났다며 홍콩 등 해외 사업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외식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하던 2022 로그인 IR 엑스포 100이 개막했습니다. 이날 기업 설명회에서 이상훈 ABL바이오 대표는 내년 1월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미팅을 주선하고 있다며 주가 부양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IR 행사는 다음 달 4일까지 바이오, 헬스케어, AI, IT 관련 상장, 비상장, 벤처기업 40여 곳과 벤처캐피탈 10여 곳 이상이 참가해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합니다. 내일도 컨택과 뉴지레파마, 티움 바이오 등의 기업 설명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오늘은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 기나긴 줄다리기가 좀 끝난 소식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게 정확히는 인수전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결국에는 처음에 제안했던 440억 달러의 인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요, 테슬라의 지분을 일부 팔아서 마련했던 현금과 또 제3자 지분 투자 130억 달러 수준의 이 은행 대출을 통해서 이 인수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에 머스크가 트위터의 CEO, CFO, 법률 자문 등 일부 경영진을 해고했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트위터의 주식은 일시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네, 지금은 이게 중지된 상태인데 실제로 상장 폐지되는 건 언제부터인가요? 네, 다음 달 8일에 트위터는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네. 이후 비상장 회사로 운영되고요. 트위터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54.2달러씩 입금받게 됩니다. 27일에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가격보다 더 많은 수준이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로 도지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나타났는데요. 트위터를 인수하게 된다면 이 트위터의 구독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를 도지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날 이 도지코인 가격이 일주일간 124%나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일단 뭐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좀 불안 요소가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우선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빠르게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4일 월요일에 잠시 주춤했지만요. 25일부터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난 주식 분할 이후 300슬라를 보이던 테슬라가 200달러 선까지도 떨어졌는데 이제는 200달러 선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3주 동안 이 서학개미 순매수 1위가 테슬라였습니다. 서학개미들도 테슬라에 많이 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 인수권이 분명히 또 테슬라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테슬라가 극복해야 하는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많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간 스탠리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면서요. 비중 확대 의견에 이 투자 의견은 유지하지만 환율 압력이나 중국 상황, 수요 둔화 등을 고려했을 때 목표가를 기존의 350에서 330달러로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보다 더 보수적인 분석으로는 번스타인이 중국 내의 수요 감소 우려가 심상치 않다라면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매도를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무려 150달러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 강달러 상황이 테슬라에게 유리하지 않고요. 특히나 이 중국 내에서 수요가 줄고 있다는 점이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모건 스탠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 최고 5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 역시도 이번 인수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전기차 시장 내에서 이 테슬라의 입지가 좋다는 점에서 장기 전망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좀 해소될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안고 가야 할 리스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테슬라의 좀 대내적인 리스크 어떤 점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율주행의 안정성에 대해서 새롭게 리스크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요 392건의 자율주행 사고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테슬라에 대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 자사의 자율주행 기능이 허위나 과장을 통해서 홍보한 것은 없는지 살핀다는 건데요. 자율주행 기능을 강조해 왔던 만큼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완전 자율주행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의 한 기술 책임자는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도심에서 주행하게 하는 것은 마치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까지도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트위터 인수 이후의 행보는 어떨지와 더불어서도 자율주행 안전성 이슈라든지 또 경쟁사의 동향까지도 좀 꼼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최대 40조 원대 원전을 수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사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폴란드 최대 민간 발전사 제팍, 폴란드 전력공사와 원전 사업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양국 정부도 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팍의 퐁트누프 갈탄 발전소 부지에 1.4기가와트 규모 한국형 원전 2에서 4기를 짓는 사업입니다. 2026년 착공해서 2033년경에 원전을 가동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사업 규모가 최대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건설이 3조 5천억 원 규모 배상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기사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두고 미국 부동산 개발 회사 게일 인터내셔널과 3년여간 벌인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이 게일 인터내셔널이 지난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분쟁은 최근 10년간 국내 기업이 휘말린 상사 중재 중 가장 큰 규모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중재는 포스코 건설이 합작 관계를 정리한 데 대해 게일 인터내셔널이 반발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 중재 판정부는 포스코 건설은 개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재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NSIC의 PF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며 게일 인터내셔널과의 관계를 정리한 조치들은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내린 합리적 판단이라고 결론지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을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말하면서 개인이 그 권력을 정부에 넘겨주면 정부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조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는 무엇으로 지켜질 수 있는가? 그토록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면서도 씁쓸하게 되묻게 되는 날입니다. 쓰러져간 소중한 생명들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뉴스플러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